대책, 폭염 대책, 그 가뭄 대책을 뭔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전국에 막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농사 지으세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세요? 다 이러고 일 아니요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폭염은 맞서서 어떻게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피해야 되는데 피할 때도 없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현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동도 폭염 대책, 가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은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들깨 농사 짓는데요. 저는 들깨를 일찍 심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좀 요즘 심잖아요. 이제 중복에서 말복 사이에 심으시는 분들은 뿌리가 활착이 안 되니까 다 죽어가지고 아침마다 물을 주시는데 물을 줘도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작물들 다 지금 제대로 나와나는 게 없고 또 아까 이제 올해 초부터 배추, 무, 그 대파, 양배추, 양파 다 갈아엎는데요. 사실 이거 정부가 대파 대금 두고서 갈아엎은 건데 자체 폐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몇 번 출하했는데 가격 안 나와서 그냥 갈아엎고 차라리 이 무더위에서 수확하느니 수확 안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서 갈아엎는 일들도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요? 농민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던 농민들에게 갈아엎는 일들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항상 고민인데 오늘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를 보니까 몇 가지 좀 긍정적인 것도 사실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이제 농지 개혁이라던가 농협 개혁,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농지 개혁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뭐라고 그랬냐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하는데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소유가 너무 많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걸 자기의 SNS에 올리면서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는 현장 조사가 이제 실행이 되죠. 여태까지는 서류로 이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현장 조사 온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이제 현장 조사가 오는데요. 이제 농민들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봐주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정부가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직불금 많이 깎이신 농가들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면사무소에 전화 왔어요. 그 앞에 주차하느라고 제가 자갈을 깔아놨는데 여기 직불금에서 빼세요. 예, 그래서 훨씬 낫잖아요. 자갈을 다 긁어내라고 하는 것보다 나아가지고 얼른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처럼 혹은 농가 참고로 쓰시는 면적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직불금에서 이번에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걸 강제 철거라든가 이런 방식은 피했지만 어쨌든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임대농들은 자기가 농사짓던 것들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의 농지를 찾아오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합니다. 농업개혁도 우리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농협중앙회 부회장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농업개혁과 관련한 농협중앙회 입장도 듣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동에서 직선제를 요구할지 몰랐다. 자기네들은 이거는 혀를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 농민들이 투쟁을 이렇게 몰아내는데 굉장히 이런 방식일지 몰랐다. 근데 이제 전동의 직선제 투쟁이 결국 농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투쟁이었고 이걸 통해서 사실 직선제와 외부감사위원회는 사실상 농협중앙회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사실 이제까지는 전초전이잖아요. 농민들의 손을 떠난 농협을 어떻게 농민들의 농산물을 잘 팔아주고 농민들의 농협으로 가져올 것인가 사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어질 이 투쟁은 농협중앙회와의 싸움도 있지만 결국 농협중앙회도 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본에 편중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의 싸움은 사실 자본과의 싸움 그리고 중앙회와의 싸움, 그리고 정부와의 싸움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회의의 나주 이전이 그렇죠. 되게 뜬금없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 농민들의 농협인데 농협중앙에서 전혀 어떠한 논의도 없었는데 민간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국토부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중앙에는 나주에, 뭐 경제지주는 충북에, 뭐 어디 무슨 사업단은 경북에 이렇게 쪼개라는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부가 농협을 관치 농협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농협의 출발은 관치였고요. 그 이후에도 농협법을 통해서 계속 정부가 이러저러하게 관여를 해왔는데 사실 농민들의 농협으로 농민들의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의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정부의 관치적인 이런 농협중앙회를 자기의 휘하에 두려고 하는 이것들로부터 농민 스스로가 농협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는 과정이 바로 이 직선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정부가 중앙회 이전 문제라던가 이 중앙회의 이런저런 개혁 문제에 관여하는 건 역시 농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데요. 긍정적이죠. 지역의 소멸을 이제까지는 뭐 무슨 권역사업이다, 뭐 사업이다 해서 계속 건물 꽂아주고 뭐 해주고 막 쓸데없는 거 막 했잖아요. 여기도 돈 남아가지고 돈 쓸 데 없어가지고 괜히 쓸데기 없는 꽃빵 만들고 이런 사례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지역 소멸 문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전의 토건식 방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너무 긍정적이죠. 근데 문제는요, 얘를 왜 농촌 예산으로 자꾸 쓰냐는 거예요. 아까도 만들었지만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소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돈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별도로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요. 계속 기본소득은 좋은데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여기에다 돈을 막 쓰고 싶어요. 급기야는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을 통해서 농촌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자기 입으로 2번이나 밝힙니다. 근데 웃긴 건데요. 농촌 기본소득, 특별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18조 되는 특별세는 우리 농업농촌의 수익 개방이라던가 농산물 폭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재원이에요. 그럼 그 재원의 목적에 맞게 농민들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든지 농산물 공정가격제를 하든지 수익 개방에 맞춰서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투자를 해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자기 평가가 좋다고 기본소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물론 전진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너무 못하는 것들이 널려있죠.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그렇고요. 농산물가 폭락이 그렇고요. 또 이 농민들의 부채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는 자꾸만 장기적인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희망 고문을 이재명 정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죽겠잖아요. 네, 이렇게네요. 농산물 가격 이제 생산비만 보더라고요. 생산비 구입지수 올라갔고요.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생산비 되게 늘어났죠. 근데 전쟁 추경 때 그래서 전쟁 추경 했잖아요. 이란 전쟁 이스라엘 폭격 이후에. 근데 이 전쟁 추경에는요, 농민들의 생산비 보정이 일부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보전해줬나요? 얘를 안 해줬어요. 생산비에도 꼬리표를 붙여서 지원해줬습니다. 전 생색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농민들이 이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유가보조금을 주면서도 이항기에 들어가는 건 안 해줬단 말이에요. 원래는 트랙터도 안 해줬습니다. 경운을 위한 트랙터도 안 해줬는데 이것들은 민원이 빗발치니까 경운 트랙터까지 넣어줬는데 결국은 이항기 기름값을 뺐습니다. 그리고 비닐값, 비닐 한 롤에 막 68,000원씩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비싸졌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원해서 제외를 했죠. 이재명 정부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생산비 일부만 보존했습니다.
이상이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2026년 1월 전쟁 전에도 정부는 전년에 비해서 비료값을 50% 삭감했습니다. 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미 농협 남해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너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원재료값이 올라가서 비료값을 10%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실제 업계에서는 비료값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 정부는 비료값 지원 예산을 반토막 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전쟁까지 터진 거죠. 근데 전쟁 와중에 막 이런저런 연구가 나옵니다. 전 대표적인 연구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가가 인상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화학제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농업이었어요.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렇게 유가에 민감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유가 인상에서 가장 마지막 지원이 농업입니다. 면세유 지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도 농민들의 면세유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민감한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예외했습니다. 저는 필수농자재법은 너무나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악랄하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 건데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필수농자재법을 만들었죠. 근데 윤석열이 이제 못하게 하면서 안 했는데요. 이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수농자재법을 입법화했습니다. 근데 이 입법화했는데요. 정부가 필수농자재법을 입법화했으면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의 상상, 이제부터 농산물의 생산비의 일부 자재값을 정부가 보조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공급망 위기, 전쟁이나 코로나 이런 극한 상황에만 발동됩니다. 평시에는 발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과 코로나와 같은 공급망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법률입니다. 게다가 상승액의 정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상승분의 50%를 보조해주는 법이에요. 근데 이 50%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으로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필수농자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비닐은 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필수농자재 비닐 없어도 농사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일부 장모, 일부 것만 보장이 되면서 또 올해같이 이렇게 생산비 폭등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행해요? 2028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 생산비 인상을 보면서 필수농자재법을 기다리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 법을 손대자고 얘기하면 우리 농민들 다 생산비에 짓눌려서 어떻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많이 세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당장 그 세금을 가지고 특별 예산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산비 지원해야 되고요. 지방 정부는 이 법은 공급망 위기 때라서 지방 정부는 이 이유 말고 지역 농민들의 영농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생산비 지원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례 등을 더욱 강화해서 이런 생산비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축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정부는 이 법만 기다려서는 절대 그냥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농산물 가격 폭락이죠. 정부는 계속 장바구니 물가를 얘기하는데요. 이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그런지 보시면 위에 양파값만 볼까요? 양파값의 2026년 가격과 평년 가격이 있죠. 평년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불이 나왔었는데 평년 가격이 높은가요? 올해 가격이 높은가요? 평년 가격이 더 높아요.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농산물에 의해서는.
이게 양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무려 양배추 가격은 전년의 절반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가격은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 하고 관세청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수입량.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수입량이 2배가 늘었더라고요. 재작년에는 4,000톤 수입했는데 작년에는 8,000톤 수입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입이 진행되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농산물값의 폭락은 정부가 뭐만 비싸다 그러면 계속 수입해서 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장바구니 물가 얘기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 따르면 농산물은 장바구니 물가를 올렸던 원인이 아닙니다. 희생양이 된 거죠, 농민들이. 저희 동네 아까 갈아엎는 얘기, 자체 폐기하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엊그제는 저희 동네는 그거만이에요. 고구마 순. 다 압니다. 그래서 걸어다니지 못해요. 어르신들 다 무릎 절단 나가지고 그냥 맨날 어디 가자 그래도 절절절절 이러시는데 무릎 하도 나가서. 근데 고구마 순을 땄는데 10kg 한 박스에 8,000원 나오더래요. 근데 둘째 나갔더니 7,000원 나오더래요. 근데 아시아는 박스값 1,600원, 수수료 얼마, 상하차비 1,000원 빼고 남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외국인들은 이 더운 날 파라솔 하나 쓰고 수확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딱 수확하고 갈아엎었어요. 자체 폐기. 차라리 쪽파 심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농민들이 자체 폐기하고 자체로 대안을 만들고 농산물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정말 뭐라도 건져야 일을 하지 이렇게 언제까지 버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계속 농민들을 사지로 구렁텅이로 농사가 의미 없는 것으로 농민들의 땀 흘리는 이 노력이 의미 없는 것으로 이 정부는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민생대책 얘기하죠. 국민의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정부라서 장바구니 물가 엄청 생각하고 민생 엄청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상경제본부회의를 49차례나 열었어요. 아마 제가 6월 며칠 날까지 본 건데요. 그 이후로 한 10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49차례 열렸는데 6월 16일 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치는 그 시기 6월 26일이면 계속 막 오이 한 박스에 1,000원, 2,000원 막 이럴 때잖아요. 이때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1조 원 재정을 투입해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 물가상승률을 30% 관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온 대표적인 대책이 뭐예요? 농산물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날 6월 26일 날 뭘 발표했냐면요. 9개 부분에 할당 관세를 신규로 지정하고 그리고 과일 주스, 레몬 논축에 복숭아 주스 20% 대폭 인하하고 할당 관세 6월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망고와 파인애플 수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입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민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농산물 가격은 더 바닥으로 계속 치게 만들었던 거죠. 급기야 다 기억하시죠? 콩나물 1만 톤 추가 발표까지 합니다. 여기도 콩농사 엄청 많이 지으시죠? 네. 제 콩농사 올해 다 누가 지으셨어요? 콩 다 심으시나요? 콩 팔로 있는데 보장 받고 심으셨나요? 그냥 이제 심었던 거니까 그냥 심으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방법이 있겠지 그랬는데 정부가 아주 죽어라 한 거죠. 7월 14일 날 원래는 3월 달에 올해 콩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농민들도 좀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작년의 절반만 수매를 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 거. 대신 수입 안 할게. 수입콩은 없어.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근데 이 약속을 깼죠. 농민들의 콩은 전혀 늘리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수매 늘리겠다는 얘기 안 하고요. 콩나물 콩만 늘리겠다고 한 거죠. 그럼 콩나물 콩이 특별한가? 콩나물 콩도 똑같은 콩이라서요. 연쇄 폭락 됩니다. 대기업들이 콩나물 콩 수입 안 쓰고 우리나라 국산 콩 쓰면 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시루에다 물 받아서 얼마든지 콩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손쉽게 콩나물 콩을 수입해서 시장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도 재고 쌓여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쌓여있는 재고의 가격을 싸게 낮춰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산 콩으로 콩나물을 만들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손쉽게 TRQ로 수입해서 기업들에게 콩을 줘요. 근데 콩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TRQ로 들어오는 콩은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요 400원씩을 보조해 줍니다. 쿼터 아닙니다. 쿼터를 늘린 거예요. 콩은 쿼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400원씩 싸게 줘 그게. 네, 정부가 수입해 오는 가격으로 저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물류비 들죠, 창고비 들죠, 하역비 들죠. 이런 비용 드는데요. 이런 비용을 얹어서 기업들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냥 산 가격에 400원씩을 키로당 400원씩을 보조해서 기업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농업 예산을. 우리 농민들의 콩은 수매를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수입 물량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429억 달러면 얼마냐면요 6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내 농산물, 농축산물 그 생산액이 59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금액과 수입하는 농산물 금액이 똑같아요. 양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싸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지만 양은 여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참깨 막 쓰는데 참깨 국내산 참깨 25,000원이면 수입 참깨 3,800원에 들어와요. 7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포함된 거예요? 네? 사료장면 포함된 거예요? 네, 사료장면 포함된 겁니다. 곡물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빠졌을 수 있죠. 농식품 통계입니다. AT에 나오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7월 16일인가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우리 공업 제품을 좀 수출하려고 했더니 그 나라들 막 가면 다 농축산물 분야의 양보를 얘기를 하더라. 근데 양보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더라. 이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농어촌 상생기금을 얼마 주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농민들이 뭐 그거라는 그지입니까? 상생기금 얼마 주고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내버렸습니다. 근데 급기야 어제 이 발표를 나왔던 거죠. 원래는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날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착수하면 농민들과 상의하겠다라고 7월 30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5일 지났잖아요. 5일 지났는데 이 사람이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CPTPP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식화한 거고요. 내일 그래서 전체 농민단체들과 어민단체들이 다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우리 농업정책은 계속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죽여왔습니다. 수입을 하고 이 상태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농민들의 구조조정을 해왔죠. 그리고 그 구조조정은 성공했습니다. 농민들 다 고령화돼 있잖아요. 이 FTA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FTA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FTA 관세율이 0으로 농산물이 들어오는 양, 이 2004년에는 0.6%였다가 지금은 쭉 보시면 77.9%로 농산물의 수입이 0%로 관세율 0%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칠레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를 거쳐서요. 쭉 지금 필리핀 거쳐서 지금 CPTPP 마지막 남은 메가 FTA 이거 하고 나면 더 이상 FTA에 맺을 나라가 없어요. FTA를 맺고 이렇게 되면 지금 수입이 안 되는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사과 뭐 이런 게 싹 다 들어오고 관세가 0%가 아닌 작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농업소득은 그대로잖아요. 농업소득 쭉 비교해 보시면 70년대랑 지금 보니까 49배. 어쨌든 물가 인상률 대비해서 좀 농업소득 좀 늘었네요. 근데 아까 저희 얘기했던 농업 경영비 쭉 분석해 보니까 500배 늘었어요. 농민들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배 늘었는데 농업소득은 고작 50배 늘었습니다. 이건 수소득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이없는 거죠. 이 최저임금 아시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한 달에 215만 원. 그런데 농민들은 1년 내내 일해도 1,100만 원. 게다가 여기 보시면 윤석열 때는 9천만 원, 900만 원이었는데 이재명 시절에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거 가지고 송미령이 막 홍보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과다. 윤석열 때는 1,000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자,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 이렇게 늘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쌀값이 올라서. 쌀도 얼마나 이 송미령이 8만 헥타 강제 감축을 하면서 쌀값을 폭락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따도 같이 논의하실 텐데요. 농가부채 역대 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곧 5천만 원 넘어설 예정이고요. 식량자금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항상 누구랑 얘기하실 때 정확한 수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란색 부분이 곡물자금률, 파란색 부분이 식량자금률, 이제 그 사료작물을 뺀 자금률이죠. 21%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농산물 수익 개방 60조의 그늘이 계속 펼쳐지는 거고요. 농가 고령화율은 지금 70%까지 상승했어요. 이 말은 농민 10명 중에 7명이 55세,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고령화율이 70%에 달하 있고요. 반면에 농가 인구는 지금 200만으로 올해 떨어져 있죠. 농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요. 75년에 224만 헥타 이던 것이 지금은 32.8% 150만 헥타로 감소했습니다. 밭에 비해서 논의 감소율이 훨씬 커요. 그래서 쌀 농사 계속 축소시켜 왔던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지 면적 감소율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2.8% 감소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누구일까요? 비농민들일까요? 가짜 농민들? 아니죠. 그리고 정부. 정부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농지 전용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잖아요. 실제로 이 농지 면적 감소는 농민들의 식량 주권을 낮추고 우리 농민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략자금은 콩 문제이죠. 콩을 재배 면적도 감소시켰지만 정부가 수매량도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시켰어요. 수급조절용 벼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면 정부가 콩을 감소시키면서 뭐 심으라고 했을까요? 쌀 심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쌀 심는 사람한테 공공비중이 더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요. 우리 송미령이라는 사람은 쌀 재배 면적을 감축시키는데 자기의 온 영혼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콩 심지 말고 쌀 심으라? 이걸 정말 이 사람이 생각했을까?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걸 받아들였을까? 왜냐하면 쌀 재배 면적은 수입되는 쌀 40만 8,700톤을 완충시켜야 되잖아요. 쌀 재배 면적 늘리면 안 됩니다. 40만 8,700톤의 수입쌀의 한국 시장을 보장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쌀 재배 면적을 완충시키려고 했던 것이 수급조절용표입니다.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 쌀 재배 면적이 아무리 늘어나도 얘를 수급조절용표, 가공하는 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수확해서 CJ, 오뚜기 이런 대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쌀값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는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거 해결됩니다.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서 다 갈아엎으면 되니까. 두 번째, 기업들에게 저가에 우리 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대기업 살리기인 거죠. 대기업들은 돈 충분하잖아요. 농민들의 이 쌀을 제값 주고 사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동네에 있는 떡방앗간,
막걸리집 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쌀, 전 국민의 가공을 지원했던 과정을 보면 절대 다수가 대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먼저 나왔네요. 네, 요걸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면 쌀 아까 이제 쌀 때문에 쌀 가격이 늘었다라고 홍보를 선배님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들 쌀값을 되게 늘린 거예요. 이 정부 정책의 홍보를 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작년에 2025년 8월 수확기를 앞두고서 계속 쌀이 부족했어요. 쌀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깨씨분이 벼멸구도 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되면서 쌀 재배량이 굉장히 줄었죠. 농민들은 15% 이상 감소했다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3.3%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고량 관리를 그지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을 방출하는 건 누구를 잡겠다는 거예요? 농민을 잡겠다는 거예요. 다른 때도 문제지만 수확기를 앞두고 8월이면 수확하잖아요. 지금 햇살 다 나오잖아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3만 톤을 방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여의 방식이죠. 대신 얘는 수확기 때 돌려받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방출했어요. 그냥 방출하면 맞아 죽을 테니까 대여라는 방식을 통해서 방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9월 12일 날 2.5만 톤을 추가로 방출합니다. 수확기 앞두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런 정부가 쌀값을, 농민들의 2025년 쌀값을 잘 줄 정부인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계속 발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햅쌀 대책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13일 날 2025년산 햅쌀에 대해서는 10만 톤을 격리하겠다, 시장 격리하겠다라고 밝힙니다. 16만 톤이 초과 생산인데 그 중에 10만 톤 격리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월 24일 날 시장 격리하지 않겠다라고 전면 보류를 발표합니다. 장난치는 거죠. 농민들 알기를 못 같이 하는 거예요. 발표했으면 하든가. 근데 보류하고요. 또 있죠. 얘네 보류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대화했던 거 원래 이때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받지 않겠다. 1년 더 연장했다가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원래 한 15만 톤 이 시장 격리하겠다라고 밝혔던 10만 톤과 대여했던 5.5만 톤, 15만.5톤 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월 27일 날 추가적으로 15만 톤을 방출합니다. 올해 쌀값은요, 지금 쌀값은요, 정부가 30만 톤의 전국민을 지금 방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평년보다 조금 오르죠. 이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일까요? 정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수확기 쌀값을 방출하고 작년에 그 짓거리도 했잖아요. 부곡도 공공비축미로 사들였어요. 말도 안 돼요. 공공비축미는 비축하는 쌀입니다. 그러면 햅쌀을 샀어야 돼요. 근데 정부는요, 부곡 창고에 있는 쌀까지 사들였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쌀값을 낮추려고 지랄했는데 지금 송민영은 뭐라고 그래요? 쌀값을 안정시켰던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표입니다. 이제 아까 그 표는 방금 보셨던 표는 이쪽이 조금 완만해서요. 제가 최근 표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거죠. 2월 16일 날 15만 톤 반출 이후에 쌀값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무슨 이제 어쨌든 8월이라서 햇살도 한두 군데 이제 빠르미 같은 품종들은 수확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지금부터가 2026년 쌀값이 형성되는 시기 다가오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집니다. 정부가 15만 톤 발표한 이후로 계속되는 가격 폭락인 거예요. 또 이 정부는 쌀을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을
농사를 다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쌀 때문에 지금 폭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농촌을 직행하고 있는 쌀 가격이 지지해줘서. 근데 이 쌀 가격은 송미령이 헛짓거리했던 8만 헥타 강제 감축의 결과이지 절대 이 정부가 쌀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 정부가 했던 짓거리들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의 정부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수입을 해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그리고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농사를 멀어지는 방식이었는데, 이 정부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죠. 저는 이게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아리백을 얘기하면서 계속 재생에너지 확대하죠. 송전탑 투쟁 엊그제도 하신 거, 뜨거운 날 하신 거 봤습니다. 전국의 송전탑을 쭉 열어서 인천에 있는 용인상당까지 쭉 손전탑을 끌고 일어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벼와 생산을 줄여도 농사 짓지 않아도 농가의 소득 6배 든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농지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요. 정부의 연구 결과들이 태양광 안 하는 농가와 태양광 한 농가의 소득을 계속 비교하는 이런 정책들을 해놔요. 그럼 농민들은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땀 흘려, 아까 우리 정책위원장님 얘기했지만 땀 흘려 일한 거 같고 내가 먹고 살고 싶은데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바닥이니까요. 계속 이런 농민들한테 태양광. 이거는 몰아내는 거죠. 태양광으로. 다시 말해서 농사가 아니라 전력 생산, 농지를 전력 생산의 기지로 만듭니다. 저기 위에 있는 요게요, 나주에 있는 분인데, 농정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갖고 오는데, 김영희 씨라는 분의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어제도 통화했는데요. 어제 온도가 62도까지. 태양광은 피해가 없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지형이라던가 대규모 태양광이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 누가 살겠어요? 누가 이사 오겠어요? 이 땅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여긴 내 무덤인 거예요. 김영희 씨한테. 자식들도 여기 와서 하루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격거리 없앴잖아요. 이번에 이 정부가 법으로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돼. 알리백을 해야 돼. 기후위기 대응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태양광들이 주민들의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법을 없앴습니다. 이격거리를 두면 안 돼요.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정부배는 풍력과 관련한 이격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전국 도래를 봤거든요, 오기 전에. 풍력에 대해서는 아직 없더라고요. 아마 풍력은 아직 정부배 안 들어와서 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했다가 멈춰 있는 상태. 아, 그렇죠. 네, 없더라고요. 조례 태양광은 있습니다. 근데 이 풍력은 더 심해요. 이 풍력은요, 보시면 사는 집에서부터 200m만 떨어지는 풍력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 현행 법으로. 근데 얘가 돌아가는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밑에 축사에 있는 송아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벌도 살지 못해요. 벌이 없다. 이 저주파가 벌들의 뭐 움직임, 뭐 이렇게 날개짓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데, 헷갈리게 만드는데 벌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 되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겨울에는 항상 돌아가지 않잖아요. 바람이 항상 불지 않으니까. 멈춰서 있을 때 뭐가 걸려요? 얼음이 올라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떨어집니다. 지붕도 뚫게 되고요. 그 거실 안방에 보면 이게 팬이 돌아가는데 햇볕이 비쳤다가 안 비쳤다가 얘가 정기적으로 돌아가요. 사람 정신이 미칩니다. 풍력의 피해는 태양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이격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읍시에는 1,500평 이상의 대형 태양광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사는 곳부터 300m 이격거리를 둘 수 있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없어집니다. 200m로 조정해야 돼요. 네? 햇빛 쓰는 말 신청하면 이격거리가 없어진다. 이격거리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1,500평 이상은 지금 현행법으로 그냥 기업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령이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현재 1,500평
지역은 이격거리 300m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200m를 조정해야 되고요. 도로에서부터도 지금 정읍은 도로에서 100m의 이격거리가 주도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폐지됩니다. 둘 수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풍력은 없으셔서 풍력도 이제 이격거리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5가구 이상의 마을에 저기서 좀 조례안이 100m 알고 있는 네, 5가구 이상의 조례 100m는 아직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상한선만 뒀어요. 최소한이 아니라 정없이 조례안이 네네네 5가구 이상은 200m는 현행법으로도 100m 보관 가능합니다. 네, 그거 정읍 조례는 10가구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거주지 경계선에서 200m인가? 이게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100m요. 우리가 네, 100m. 요거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 소속까지 해갖고 여기 했는데 네. 100m라고. 그것까지는 유지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0평 대형 태양광에 대한 300m 이격거리는 폐지되고요.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도 폐지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상위법에 바뀌어서요. 이렇게 계속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은 계속 개정돼 있고 이런 걸 해야만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그랬잖아요. 농민들이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이 더해지면 살만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농사 져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없고 재생에너지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어디서 저는 이제 폭발했냐면 메가 프로젝트에서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더하고요. 그나마 조금 고용이 창출된다는 반도체도 거의 지역 경제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더하다고 합니다. 고용 창출 거의 없대요. 그리고 이것들이 돈이 들어와도 지역사회에 풀릴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지만 어쨌든 메가 프로젝트라 해서 정부는 전쟁 수준의 지역에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새만금에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쭉 발표했죠. 특히 광주 전남에는 메모리 빅 4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라고 발표해서 막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농업용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요, 물 먹는 하마예요. 반도체는 조그만 먼지라고 있으면 안 돼서 얘를 계속 세척해야 되는 거예요. 세척수도 굉장히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얘가 굉장히 많은 물을 쓰고 있는 물 먹는 하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반도체 TSMC가 들어오고 나서 2021년에 감원 굉장히 크게 왔는데 이때 농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돌아가야 되니까 농업용수 딱 중단시키고 실제로 반도체 TSMC에 물을 공급해서 그 일대의 농민들이 굉장히 크게 쌓았던 선례가 있는데 우리 현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2023년 감사원이 전국에 물 기본계획을 하면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데들이 있어요. 근데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물이 부족한 지역에 44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이 산업단지들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관, 여기 제가 지금 조사해봤더니 이제 영상관하고 정읍은 관계가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대도 계속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제한구수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수양관리계획을 보니까 이 색깔 5등급이 물 부족 지역이에요. 그럼 정읍만 보더라도 물 부족 지역입니다. 이 해남군을 제외하면 다 물 부족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에 얼마나 많은 물이 쓰여지냐면요, 맨 끝에가 용인반도체와 호남반도체, 다시 말해서 맨 끝에가 광주에 설치된 반도체 단지에 쓰여질 물입니다. 그럼 물량이 비교해보세요.
광주시 전체 주민들이 쓸 양하고 똑같고요. 더 많죠. 대전보다도 더 많습니다. 거의 웬만한 호남 반도체 물 사용량을 보면 웬만한 광역시 전체 인구가 쓸 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그냥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이 물이 어디서 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이에요. 지금도 가뭄이잖아요. 물 부족이에요. 이 물 어디서 올까요? 생활용수 끊을까요? 이 주민들의 생활용수 끊을까요? 공업용수 혹시 끊을까요? 기업들 돌아가야 되는데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고 이 기업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절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농업용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근데 웬만해야죠. 양이 저 양이는요 우리나라 전체 농업용수의 절반 이상은 쓰겠다는 계획이 아니고선 저렇게 반도체 잠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저 도대체 호남 반도체에 끌어올 정물은 어디서 오냐. 그럼 영산강을 비롯해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물 부족하면 영산강 물도 다 끌어다는 이런 계획이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농민들 농산물값을 폭락시켰던 기존의 정권 수입 개방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이 생존권을 몰살시켰던 이 방법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AI,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던 터전 근본 자체를 다 헤집어 놓고 이것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논밭에는 재생에너지 깔라고 하고요. 물은 다 반도체에 지금 쓸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선 이런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문제, 다른 정도로 전용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요 가장 지금 확대가 크게 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농지 중에 간척지가 24%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농지의 24%가 간척지입니다. 근데 이 24% 중에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혹은 들어왔고 하는 면적이 전체의 9%나 돼요. 나머지 면적들도 금방 장식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식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혹은 소득을 공유하고 농민들 어려워 죽겠으니까 이거라도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청년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이라도 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소득이 없으니까 영농형 태양광이라도 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농산물가 폭락시키고 대신 재생에너지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물을 자꾸 사용한다 하는데 그 강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물을 사용하는 늘 좋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아니야, 그러니까 영산강 물을 끌어다가 걔네들이 그 공장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네, 초정수를 사용해서요. 네. 모든 반도체 상단에 다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영산강 물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쓰고 다시 그 물을 뱉어낼 거 아니에요. 그 물은 폐수예요. 요즘 안성시 농민회가 SK 하이닉스 폐수 문제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날씨 이렇게 뜨거운데도 투쟁하셨는데요. 이 반도체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굉장히 독성 물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일부가 정화되지는 하지만 정화되지 않고 그냥 폐수로 방류하는 이 물질에도 굉장히 독성 물질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얘네는 기밀인 거예요. 산업 기밀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그 물 갖다가 못 사줘서 하이닉스 직원들한테 갖다 먹고 그 말이 답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청주 하이닉스도 그렇고 안성시 농민회가 있는 SK 하이닉스 방류수 폐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반도체 반도체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 반도체를 초정제수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노동자들도 모른대요. 국가도 모른대요. 몇 명만 안돼요. 근데 이것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어쨌든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암이 걸려서 백혈병에 죽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환경단체에서 네네. 환경단체에서 그 국수가 해가지고 일본 같은데 가서 우리나라 너무 많던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반도체 가돌 환경단체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안 해준다고 그래, 가서 그러면. 우리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미 그 부분은 네. 정치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싸워가지고 되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안성시 농민의 모른다고 하니까 나 네. 얘기했는데 그 네. 환경단체에서 네. 관여를 하면 얼마큼 그것은 어떤 인체에 나 그건 제가 환경단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고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이 원인 모르는 죽음 맞아. 그래서 산재 신청을 못해서 굉장히 많이 억울하게 죽어가시잖아요. 그분들도 구명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반도체에 쓰여지는 이 화학약품들이 뭐가 되는지 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일본 같은데 가면 얼마나 맞아.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이제 폐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은 이 농업용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견제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자체가 대만의 사태처럼 완전히 농민들의 손을 떠날 수 있는 위기라는 지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농정을 평가하면 오랜 과제들은 일부분 전진되어 있지만 여전히 농민 생존권은 외면받고 있고요. 이것이 이전 정부가 했었던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바닥 수입을 개방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농민 구조조정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농협을 정상화시키는 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지개혁 투쟁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농지 전수조사하면서 농지 매매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농지 매매량은요 줄어든 지 되게 오래됐어요. 농민들의 고령화는 결국 계속 상속농지를 증가시켰고 지금 비농민 소유의 대부분이 사실 상속농지입니다. 근데 이게 상속이 과연 농지가 거래가 안 돼서 상속이 되는 건지 이것도 규명해 봐야 하지만 지금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매매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매매량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농지 매매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농지를 사들이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미 농지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이거는 어떤 표냐면 43.1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농민이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을 사려면 43년이 걸려요. 경기도는 123년 걸리고요. 그나마 농지 가격이 제일 싸다는 전남도 22년 걸립니다. 그럼 우리 지금 대부분 70%가 65세 이상인 우리 현실에서는 농지는 농민들이 사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가 사서 농민들한테 연구 임대하거나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농민들한테 제값 주고 사야 되겠죠. 네, 이제 이건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 쌀 생산비 조사 를 보니까 이거 많이 아시죠? 다 아시죠? 이제 어디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국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 인천. 전북. 인천이가 전북. 네, 이 초록색이 지대예요. 전체 간접 생산비 중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록색인데요.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전북입니다. 전북에서도 시군별로 보면 정읍이 상위 1, 2등 안에 들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이 전북의 높은 쌀 생산비, 전북에서 가장 높은데요. 가장 높은 쌀 생산비는 결국 어디서 왔냐? 지대에서 왔습니다. 농지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의 생산비 낮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이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이런 문제들, 지대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우리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또 여기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비 대책 마련해야 되고요. 농산물 공정가격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농민들 맨날 이런 박스당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원래 윤석열 정부 때 공정가격제 한다고 농민한테 약속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만들었던 양곡관리법,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냈던 양곡관리법에는 공정가격제 있었습니다. 근데 딱 대통령이 되니까 저거 빼버린 거죠. 이거 반드시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만드는 기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구조도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매시장 구조예요.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무조건 도매시장 법인을 거쳐 중도매인을 거쳐야 합니다. 뭐냐면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조건 도매시장 법인만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살 수 있고요. 반드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비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도매시장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2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 없애야 합니다. 산지에서도 직접 중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게 하고요. 도매시장 법인도 직접 소비상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유통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이득을 받겠어요. 도매시장 법인은 24%의 영업이익을 준다고 해요. 아까 삼성이 6% 영업이익 나오거든요. 근데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이익은 23%. 장난 아닙니다. 23% 영업이익은 역대급이에요. 쿠팡도 영업이익이 3%입니다. 근데 도매시장 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23% 영업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통구조에 개혁하는 것은 우선 가격을, 공정가격을 형성하는 게 우리 유통개혁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 공정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매시장 개혁, 업력 제한 없애야 되고요. 또 산지 조직화를 통해서 이 산지 조직화도 자꾸 농민들 보고 책임을 돌리는데 엊그제도 누군가 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농림부 관계자인데 농민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 딸기 때문에 그랬어요. 딸기가 요즘 묘가 거래가 안 된대요. 너무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랬더니 농민들도 너무 많이 한다. 니네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농림부에서 계속 딸기해라 딸기가 신소득작물이다 수출된다 이러고서 농민들한테 얘기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농민들 스스로가 출하량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전국에 그 많은 생산자들이 있는데 산지조직화의 책임도 역시 정부에 있다. 알고 보는 거고요. 공공수급제를 통해서 정부가 공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서 학교급식이나 공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과정, 유통개혁 과정을 통해서 공정가격제를 좀 쟁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CPTPP는 마지막 남은 FTA인데요. 여기 입장료가 굉장히 사악하죠. 그래서 올 하반 어차피 어제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CPTPP 하겠다고 말했고 그 전초전으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6일 날 농민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이걸 농어촌 상생기금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주고 어쩔 수 없다. 공산물 팔려면 수익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 7월 16일 날 이미 한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 CPTPP 되면 앞으로 그나마 24% 개방 안 됐던 걸로 버텨왔는데 이런 그늘까지 없어집니다. 올 하반기 투쟁은 반드시 CPTPP를 몰아내고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국민의 정부라고 하면서 이전 정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요. 이 정부의 농정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꾸는 투쟁은 결국 장관 퇴진이라고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CPTPP를 풍미랑 앞세워서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읍 1급지 농민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민들과 많이 조직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읍에서 이런 모범으로 전국 전체의 모범으로 서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렇군요. 예, 질문. 네.